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학 1주차 2교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거시경제학 들어가기 해가지고 거시경제학 입문이죠. 그래서 먼저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시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경제죠. 그래서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내용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서도 역시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뒷부분에 이어서 내용들 좀 공부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통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가경제의 그 자금 흐름, 이런 걸 갖다 공부하시는데, 국민소득 통계도 그렇고 또 국가경제의 그 자금 순환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찾아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그 사이트 캡처해 가지고 이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것도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주차 1교시도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하는 거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한국은행 사이트 잠깐 제가 캡처했습니다. 그 들어가시면 그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그 한국은행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한국은행 소개가 나와 있고, 중요한 게 통화정책이죠.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통화정책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도 있고 금융 안정도 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외환 국제금융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조사 연구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한국은행의 발간물들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통계가 있고, 요 경제교육 코너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금요 강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신청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맨 위에 가시면 여기 이제 그 경제 통계 시스템 해가지고 이 코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통계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메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통화정책 방향 해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다음 통화정책까지 기준금리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현재 그 기준금리를 갖다 동결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잖아요. 원래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금리를 갖다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리를 내려야만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현재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여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0.5%, 0.5, 사상 최저금리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금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제시가 돼 있어갖고 0.5% 해가지고 제시가 돼 있는데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죠. 0으로 내리나요? 안 되죠, 그건. 그리고 또 이제 물가 안정 목표도, 물가 안정도 한국은행의 중요한 과제인데, 물가 안정 목표를 갖다가 2.0%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사상 최저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 이 오른쪽 아래 보면 그 알림판이 나와 있어요. 알림판은 이제 계속 돌아갑니다. 맨 위에 이거 표시 아시죠? 이거 계속 돌아가는데 마침 저도 이제 오늘 본 겁니다. 그 통화지표 해설 강좌가 생겼어요. 또 이게 여러 가지 그 경제 통계 지표가 있는데, 경제 통계 지표에 대한 그 해설 강좌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게 거의 없던 건데 이게 떴어요. 가지고 그 경제 통계 지표 해설 강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아마 비대면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 참석해가지고 좀 들으면, 특히 여러분들은 그 글로벌 금융학과이기 때문에 금융 쪽에 빠삭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은행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또 이 중에는 나중에 또 한국은행에 들어가실 분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자주 여러 가지 사이트 들어가서 친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 들어가서 샅샅이 한번 여기저기 다 가보세요. 한번 웹 서핑하는 것처럼 다 그냥 곳곳에 다 뒤지고 다녀보세요. 보도자료 나와 있는 것도 보시고, 보도자료 이거 나와 있는 것도 보시고, 여기도 있지만 2020년 2, 4분기, 원래 2, 4분기가 6월까지죠. 그렇죠? 2, 4분기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인데, 그 2, 4분기에 국민소득 잠정 추계치가 나왔어요. 그건 잠정 추계치입니다.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잠정 추계치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도자료로 나온 겁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죠,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샅샅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가 이게 바로 이제 2020년 하반기에 개설된 강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가지고 공지사항에 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청서 양식이 그 첨부 파일로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국민의 경제 통계 지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가지고 이제 실시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시간 충분히 남아 있죠. 가지고 이제 토요일, 공휴일 제외해 가지고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 기관이 누구냐? 전국 소재 교육기관인데 대학 이상이에요. 대학 이상이고 또 공공 및 금융기관, 기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원래 대면 강의를 계획했던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뭐 셧다운 상태 아닙니까? 가지고 이제 대면 강의를 갖다 기본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실시간 온라인 강의라든가 아니면 VOD를 활용한 강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아직도 이제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러나 신청을 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청서가 첨부가 돼 있으니까 뭐 시간 좀 여유가 있겠죠. 그래도 일단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요 출퇴근 시간, 학교 왔다가 가는 시간만큼은 또 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공부할 내용도 많고 바쁩니다. 이미 제가 사전 학습하라고 드린 자료도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특히 거시경제는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금융 공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이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거시경제학 이전에 경제학부터 철저하게 해왔어야 되는 건데 경제학은 철저히 했으니까 거시경제 레벨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또 이것이 다 이제 외환 시장이 뭐 연계가 되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 전개해가면서 보시면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래 내려가면 이제 그 신청하는 기간, 아까 신청 기간 나왔었죠. 지금 이제 8월 20일부터 신청하는 겁니다. 9월까지. 그러니까 그 날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나올 내용에 보게 되면 그 한국의 금융시장 해가지고 그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발간물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다 그대로 따다 떼붙여서 교과서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금융시장이 뭐냐면 한국은행의 발간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메뉴에 나와 있는 메인 메뉴 중에서 조사 연구가 있고 조사 연구 클릭하게 되면은 간행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요 보고서가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보고서죠.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간행물에서 단행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가지고 이제 한국의 통화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인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16년 12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 교과서에도 2016년 12월 달에 개정된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해가지고 이것도 몇 년에 한 번씩 개정판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오는 개정판이 있는데 클릭하면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도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워드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다. 파일이 주기 때문에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전자책 보듯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바로 국민소득 통계를 볼 텐데 국민소득 통계와 관련된 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도 클릭하면 바로 PDF 파일이 나오니까 그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통계,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물가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이 작성합니다. GDP 디플레이터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누가 하죠? 통계청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GDP 디플레이터를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맨 뒤, 지금 우리가 1장의 맨 뒤편에 국민 대차 대조표가 나오는데 이거 과거엔 별로 없던 통계예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등장해가지고 중요시하게 된 통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론도 이제 좀 최신판이 이제 12판 나온 거고요. 12판이고 그 전판이 11판인데 뭐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돼 있고 한 거,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0판까지는 국민 대체대 지표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중요하게 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좀 볼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와 있죠. 이 지급결제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 이 아래 보시게 되면 경제 금융 용어 700개를 갖다가 또 자세히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운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정확한,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조사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용어이기 때문에 가장 표준적이고 정확한 용어고 설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것들 혹시라도 인용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때는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시고 인용 출처를 갖다가 이거 붙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우리나라 통화지표 해설도 매우 중요하죠. 금융에서 또 국제수지 통계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게 국제수지표예요. 그래서 그 국제수지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도 역시 별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발간물 중에 하나로 요거를 많이 볼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한국은행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민소득 통계입니다. 국민소득 통계 해가지고 이제 국민소득 개념.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소득과 물가라는 지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하실 때도 거시경제편 공부하셨죠. 우리가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모형이 뭐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 기억나시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 해가지고 총수요는 aggregate demand. aggregate는 집계했다는 얘기예요. 집계했다. 그래서 aggregate demand, 한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 수요를 다 합친 거예요. 또 한 가지 총 공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aggregate supply, AS. 그래서 AD, AS 모형을 가지고 이 거시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갖다가 경제학 공부하실 때 했습니다. 아직 깊게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가지고 그럼 AD, AS 모형에서 가로축에는 뭘 표시했죠? AD, AS 모형의 가로축. 기억나시죠? 국내 총생산입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이에요. GDP.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는 뭘 표시했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니까 이제 가격이 아니라 물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 바로 하나는 국민소득이고,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되는 국민소득이고, 또 한 가지가 물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국민소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소득 통계입니다. 국민소득 통계를 낼 때는 바로 이제 국민계정이라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계할 때 사용하는 회계 방법이 바로 내셔널 어카운트예요. 내셔널 어카운트 해가지고 그걸 국민계정이라고 하는데, 국민계정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지표를 가지고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통계라고 할 때는 국민소득의 내용과 또 구성, 이걸 또 경제 주체별로 가계와 기업, 정부, 외국이 있습니다.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죠. 경제 주체별로 또 경제 활동의 형태별로 정리합니다. 경제 주체별로, 경제 활동의 주체별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수입과 지출로 나타낸 통계표가 바로 국민소득 통계입니다. 가지고 이걸 추계하는 방법을 갖다가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민소득의 지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국내 총생산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죠. GDP.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은행에서 아까 우리가 2, 4분기 그 잠정 추계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발표했다 해가지고 보도자료에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면 국내 총생산하고 국민 총소득입니다. GNI라고 하는 국민 총소득이에요. 이 두 가지. GDP, Gross Domestic Product하고 국민 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이제 과거에 중요시되던 건데 지금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거죠. 과거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국민 총생산이 교과서에 나왔어요. 하다못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국민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했지 국내 총생산은 비교를 위해서만 봤던 거예요. 자, 국민 총생산은 뭐예요? 국민이 만든 겁니다. 국내건 국외건 국내에서 만들건 국외에서 만들건 간에 국민이 생산한 생산물의 합계가 바로 국민 총생산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중심 지표로 사용됐던 건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IMF가 권고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 총생산을 기본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비교할 때도 GDP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왜 그러냐? 경제의 글로벌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글로벌화가 전세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GNP 개념이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GNP라고 할 때는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이 있죠.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GDP에 포함이 돼요. GNP에 국민 총생산에. 왜? 현대차가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거니까 GNP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베이징에서 자동차를 아무리 만들어서 팔아봤자 우리 국민한테 뭐 도움이 됩니까? 현대차는 돈 벌었겠지만 국민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현지인들 고용해가지고 현지에서 생산해가지고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임금 줘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 후생 수준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 오클라호마 공장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한국 사람 고용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 생활 수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 후생 지표, 그러니까 국민의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후생 지표로서 GNP가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이거 대신 90년대 말부터 국내 총생산 개념이 국민소득 지표의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얻는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GNI 개념을 갖다가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두 가지 지표가 GDP,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표들 간의 관계는 일단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GDP와 GNI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GDP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GDP에 대한 정의는 경제학 하실 때도 자세히 나왔던 겁니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예요.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국내에서 만든 총생산이에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건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측정을 하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 내에서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된 겁니다.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액이에요.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액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 개념을 갖다 간략하게 제시한 다음에 이걸 다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의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액이다. 이리 정의합니다.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가 GDP 축에 포함되고 뭐가 포함이 안 되는가 하는 것들 언급되는데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GDP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그 한국은행 사이트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경제학 할 때 비교적 좀 자세히 했고 하니까 GDP에 뭐가 포함되고 포함이 안 되는가 하는 거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DP는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가지고 기간 단위로 측정을 해요. 우리가 기간과 비교되는 게 뭐가 있죠? 일정한 시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측정했을 때 그러한 변수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유량 개념이 되는 거죠. 플로우, 즉 유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재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정 시점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현 시점에서 인구가 몇 명이냐, 현 시점에서 자산이 얼마고 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현 시점에서 가지고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측정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량 스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제 변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자, 플로우 개념인지 스탁 개념인지 하는 것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플로우 개념인지 스탁 개념인지. 왜냐하면 이걸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가지고 경제 분석을 할 때도 예컨대 유량과 저량 개념을 더한다든가 나눈다든가 곱한다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경제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경제 변수가 플로우 개념인지 스탁 개념인지 항상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중요한 발표 대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꽤 메이저급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만이 발표하는 거예요. 논문은 이미 배포가 됐고요. 발표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보통 이제 15분 내지 18분 정도 발표할 시간을 주는데 5분도 안 지났는데 청중석에 있던 웬 노학자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어가지고 딱 거기 지적을 합니다. 원래 발표할 때 중간에 질문 안 하죠. 질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중간에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니까 이제 전체가 다 긴장하는 거죠.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분 딱 말씀하시는 게 통계표 보니까 통계표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유량과 저량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딱 지적했어요. 지적하는 순간 어떻게 나왔게요? 지적하는 순간 발표하던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퇴장했습니다. 나갔어요. 자기도 알죠. 왜냐면 유량과 저량을 섞어갖고 분석을 했다면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보고서 쓰거나 이럴 때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갖다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GDP는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라고 할 때 분기 단위로 측정을 해요. 분기 단위로 측정한 다음에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연 단위로 이제 추계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정되는 양이다 하는 거. 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에서 생산된 겁니다.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다 더하는 겁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생산하는 거 있죠. GDP에 포함이 돼요. 국내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가 있어갖고 외국 기업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건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베이징 공장에서 만든 거 GDP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할 때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기업이냐 외국 기업이냐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거는 GDP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 총생산과 비교가 되는 거죠. 국민 총생산은 국내건 국외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생산한 거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GMP에 다 포함이 돼요. 반면에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건 GMP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GMP하고 GDP의 차이라고 하면 그겁니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만든 거, 또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거 이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만큼 GMP하고 GDP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MP라고 할 때, GDP라고 할 때는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GDP에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GDP는 최종 생산물입니다. 최종 생산물이라는 말은 뭐죠? 중간 생산물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간 생산물, 이것도 생산된 생산물이에요. 생산된 생산물이지만 다시 생산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제외하지 않으면 두 번 계산돼요. 예컨대 한국 타이어가 타이어를 만들었다. 타이어 만들어가지고 현대차에다 납품했습니다. 타이어 생산물이죠. 한국 타이어가 만든 생산물입니다. 근데 타이어가 현대자동차에 장착됐죠. 그래서 현대차에
뭐 근데 제네시스 가격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라고 할 땐 타이어 가치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럼 타이어도 생산물이라고 해서 금액 계산해 가지고 더하고 제네시스 5천만 원 더한다면 타이어는 두 번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생산물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를 추계할 때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빼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부가가치만 다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새로 더해진 가치죠. added value. added value 해가지고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더해진 가치예요. 그래서 새로 더해진 가치만 다 합쳐도 금액이 똑같아집니다.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금액하고 자, 총 부가가치를 다 더한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GDP에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된다. 중간 생산물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 총 생산은 생산물입니다. 생산물. 그래서 형태를 갖는 상품과 이제 용역이라는 번역은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 용역이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앞에서 나왔었지만 이 서비스 있잖아요. 이 서비스를 옛날에 용역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용역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도 용역이라는 말 쓰긴 쓰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용역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용역하면 떠오르는 거. 강제 철거하거나 이럴 때 동원하는 약간 조폭 비슷한 집단 이런 거 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라는 말은 완전히 이거 일본말 번역한 거기 때문에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냥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역이라는 말 절대 쓰지 말고 서비스라고 쓰시면 돼요. 재화와 서비스, 형태를 갖는 상품하고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생산물이에요. 그래서 GDP는 생산물, 생산물의 가치를 갖다가 합산한 것이다. 근데 가치를 갖다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근데 1년 동안 생산된 거 다 구한다. 그러면 뭐 배 50척 더하기, 자동차 뭐 10만 대 더하기, 냉장고 50만 대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추계하나요? 이걸 추계하려면 다 합치려는 방법이 뭐예요? 금액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계산할 때 그게 시장 가치의 총액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장 가치의 총액. 그러니까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시장 가치의 총액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최종 생산물의 양에다가 시장 가격을 곱해서 다 합쳐야 되는 거죠. sum of 최종 생산물의 양 곱하기 시장 가격이에요. sum of PQ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P는 시장 가격, Q는 생산량 해서 sum of 다 합친 거예요. 시그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DP 개념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GDP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약간 디테일한 내용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GDP에 포함되고 안 되는가 하는 거. 적어도 경제학도 공부하셨고 거시경제학도 공부했다면 그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GDP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GDP의 구성 요소를 갖다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자, 컨섬션, 자, 국내 민간 총투자, 인베스트먼트, 정부 구입입니다. 정부 지출이 아니라 정부 구입이에요. 구입. Government expenditure 앞에서 봤던 식이에요. 그 다음에 순수출, net export 나와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구성 요소는 그래서 보통 Y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GDP를 Y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맨 아래 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Y 나와 있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입니다. 그래서 GDP의 구성 요소를 갖다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제 주체별이라는 말 썼죠. 경제 주체별로. 경제 주체가 누구예요? 가계. 소비활동의 주체인 가계. 두 번째가 기업. 자, 투자활동의 주체입니다. 생산활동의 주체고. 정부가 있죠. 또 외국이 있잖아요. 네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GDP의 구성 요소에 민간 소비가 있는데 자, 민간 소비에는 자, 비내구재와 내구재가 다 들어갑니다. 비내구재와 내구재. 뜻 아시죠? 내구재. 내구재 어려운 단어인데 그쵸? 내구성이 있다. 여러 차례 오랫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내구재예요. 영어로 durable goods라고 합니다. durable goods. 내구재예요.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 이런 게 내구재입니다. 가전제품들, 주택, 승용차, 가전제품, 또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옷.
옷은 바로 뭐예요? 한 번 입고 버리나요? 아니죠. 내구재입니다. 반면에 한 번 소비하면 더 이상 소비할 수 없는 거 있죠. 음식물. 이런 것들이 바로 비내구재라고 합니다. 비내구재라고도 하고 이제 과거에는 이걸 단용재라고 그랬어요. 단용.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재화다. Single used goods 해가지고 자 Single used goods 해가지고 단용재라고 했는데 지금은 영어도 이제 내구재이기 때문에 non-durable goods 해가지고 번역할 때도 비내구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는 내구재도 있고 내구재가 아닌 비내구재도 소비하는 거죠. 민간 소비에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가 민간 국내 총투자입니다. 민간 투자예요. 기업이 하는 민간 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라고 할 땐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 국내 총투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고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자 총고정자본 형성이라는 말 써요. 총고정자본 형성. 요거 물론 이제 아예 붙여갖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씁니다. 한 단어예요 그냥. 총고정자본 형성. 우리가 그런데 기업이 설비를 샀단 말이에요. 기업이 생산 설비를 갖췄어요. 그럼 기업이 생산 설비를 갖췄다. 그 생산 설비는 바로 뭐예요? 고정자본이죠. 고정자본. 그 설비를 갖다가 조금 이용하건 많이 이용하건 똑같아요. 고정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국내 총투자라고 할 때는 총고정자본 형성과 함께 또 한 가지 재고의 증감도 있습니다. 재고의 증가와 감소예요. 재고 인벤토리입니다. 재고 인벤토리인데 재고도 바로 뭐다? 투자입니다. 재고 투자예요. 투자에 포함시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회계에서는 다르게 처리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재고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도 항상 주의할 게 재고는 투자다. 재고의 증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면 민간 국내 총투자는 증가하는 거예요. 반면에 감소하면 감소하는 것이고 그 관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표 통해서도 볼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부 구입입니다. Government purchase예요. 정부 구입. 정부 지출이라고 많이 쓰지만 정부 지출이라고 앞에서도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바로 뭐다? 정부 구입입니다. 정부가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뭐냐? 이 말은 우리가 정부 지출이라고 할 때 정부 구입을 의미한다는 말은 그 뭐예요? 이전 지출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전 지출은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이에요.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해가지고 뭐 전에 가구마다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돈 줬잖아요. 재난지원금. 그거 다 뭐예요? 반대급부 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을 때 이런 거 다 이전 거래라고 합니다. 앞에 이전자 트랜스퍼. 자,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전자가 들어가면 반대급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준다.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전 지출인데 우리가 정부 구입을 얘기할 때는 이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정부 구입에 또는 정부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순수출이 있습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죠. 그래서 이걸 net export이라고 한다면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GNP의 구성 요소 네 가지입니다. 민간 소비 더하기 민간 국내 총투자 더하기 정부 구입 더하기 순수출이다.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입니다. 이 개념 잘 확인하시고요. 이건 통계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하고 자, 국민 총생산의 추이를 갖다가 제시해 놨습니다. 자, 1970년대부터 해놨어요. 70년대부터.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스포트하기 시작한 게 이때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1962년부터입니다. 1962년부터 흔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세워가지고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고도의 성장을 보여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워낙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매우 높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수준은 매우 미미했죠. 그런 것이 이제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80년대, 90년대, 90년, 2000년, 2010년 지나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GDP도 빠르게 성장했는데 여기서 이제 GDP 보시면 됩니다. 자, GDP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나와 있는데 이 얘기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건데 이건 크게 관심 안 둬도 돼요. 국민 총생산이 무엇인가 개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GDP 규모가 이 정도인데 자 GDP 규모 여기 지금 단위가 10억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GDP가 얼마쯤 됩니까? 1조 달러 넘어선 지가 꽤 됐죠. 거의 이제 2조 달러 가까워져요. 2조 달러면 전 세계에서 순위가 얼마냐? 전 세계에서 순위가 탑 10 수준입니다. 그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자, 근데 GDP에서 차지하는 아까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라고 했는데 그 상대적인 비중을 한번 보세요. 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소비입니다. 소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어렵다고 해갖고 지갑 닫아버리면 소비자들이 소비 안 하고 지갑을 닫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극도로 침체해져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도 지갑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소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투자. 어떻게 제가 잘못 눌러갖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 두 번째가 투자하고 세 번째가 정부 구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GDP를 갖다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다? 소비.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뭐예요? 투자. 세 번째가 정부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추가로 더해지는 게 자, 수출과 수입이 있는데 수출과 수입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꽤 오랫동안 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해 왔죠.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흑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 한 번도 없다는 말은 제가 약간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자,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해가지고 항상 자, 수출이 수입을 하회하는 자, 이런 상황이 났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수출이 수입을 초과했는데 여기서 규모가 200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증가하죠. 엄청나게 증가하죠. 한국의 비약적인 자, 성장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수출과 수입이 자,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해가지고 이거 별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GDP의 그 실제를 구성 요인을 갖다가 2016년 기준으로 해갖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나온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원래 한국의 금융시장 해가지고 이걸 주로 많이 참고했는데 2016년에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자,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자료는 매년 나오죠. 가지고 이제 국민소득 통계에 들어가면 사이트 중에서 국민소득 통계라고 해서 맨 오른쪽 끝에 있었죠. 거기 들어가면은 작년 거부터 해갖고 가장 최근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자, 구성 비중이 얼마큼 되는가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거만 중심으로 보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라 그랬죠? 민간 소비 지출이 제일 크다고 그랬죠. C예요. 소비. 자, 금액 볼 건 없고 비중이 얼마입니까? 48.76%입니다. 선진국들이 대개 다 이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선진국들, 뭐 한국도 물론 다 선진국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보다 더 이전보다 잘 살았고 이전에도 지금도 잘 사는 나라들 비교해 본다면 대부분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50%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투자라고 할 때는 자, 총 자본 형성이라고 그랬죠. 총 자본 형성 해가지고 여기다가 재고의 증감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총 자본 형성.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인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9.21%예요. 29.21% 두 번째로 크죠. 자, 세 번째가 정부 최종 소비 지출입니다. 정부 소비예요. 우리가 정부 구입이라고 해요. 정부 구입. 가버먼트 퍼체이스라고 했는데 정부 구입이라는 게 바로 정부 자, 최종 소비 지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비중이에요. 자, 48.76%, 29.21%, 15.21%.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자,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0%. 자, 순서대로입니다. C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NX예요. 물론 이제 통계상 불일치도 나와 있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 되는가. 중요한 건 자, 소비가
소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그만큼 소비가 중요하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지금 이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정책을 갖다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직도 신문에서 줄여가지고 소주성이라고 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해가지고 최저임금도 올렸죠. 재난지원금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소비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를 늘려야 돼요. 소비를 늘려야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이 잘 팔린다는 것이고, 생산물이 잘 팔려야만 기업들이 생산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산을 늘려야만 고용도 증가할 것이고, 그 논리상 흐름은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그만큼 효과가 크냐? 재난지원금이라고 100만 원, 물론 이제 가족 수에 따라 달라졌지만 그 돈 갖고 다 썼느냐? 많이 안 썼습니다. 왜냐면 다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아껴가지고 아껴가지고. 물론 재난지원금 써야 되는 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엔 다 썼겠지만 어디에 썼는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죠. 어디에 썼는지. 가지고 어쨌든 간에 상대적 비중이 이렇다는 것은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도 지금 GDP의 총 지출 항목 중에서 민간 소비가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 한 반 정도 차지한다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GDP를 갖다 계산할 때는 시장가치합계라고 그랬죠. 시장가치합계라는 말은 뭐죠? 자, GDP에다가 생산량에다가 뭘 곱했죠? 가격을 곱했죠. 시장 가격을 곱해가지고 금액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시장 가격을 곱해가지고 계산할 때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 명목 GDP하고 실질 GDP라는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GDP를 계산할 때 어느 해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명목 GDP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GDP가 생산된 그해 가격이에요. GDP가 생산된 그해 가격으로 GDP를 갖다 계산할 때 명목 GDP라고도 하고, 공식적인 용어로다가는 교과서에서는 명목 실질 인연 이런 개념으로 하지만 한국은행 통계표에서는 이걸 커렌트 프라이스 해가지고 커렌트 프라이스 경상가격이라고 해서 용어를 써요. 경상가격 GDP.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정도의 GDP를 갖다 추계할 때 그해 가격이에요. GDP가 생산된 그해 가격으로 GDP를 갖다 계산한 겁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 GDP가 있는데 이거는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그 경제 규모가 커졌는지 작았는지 어떤 비교를 위해서 기준연도를 설정합니다. 나라마다 다 그렇게 해요. 기준연도를 설정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한 연도의 GDP인데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이에요.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GDP를 갖다 계산한 것입니다. 요거는 그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 GDP라고 할 때는 불변 가격 GDP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해 GDP를 갖다 두 개를 다 구해봤어요. 두 개를 다 구합니다. 물론 두 개를 다 구했는데 차이가 났다. 그런데 명목 GDP가 더 크게 나왔다 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기준연도에 비해서 명목 당해 연도에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수준의 변화만큼 명목 GDP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두 개 연도에 GDP를 갖다 비교해야 한다. 비교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물가 수준의 변화는 제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물가 수준의 변화를 갖다가 제거하고 비교를 해야만 순수하게 생산량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생산량이 얼만큼 증가했는가 알려면 물가 수준의 변화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차이가 뭘까요? 물가 수준의 변화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GDP를 갖다 구할 때, 즉 불변가격 GDP를 갖다 구할 때는 명목 GDP를 갖다가 물가 지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명목 GDP를 물가 지수로 나누면 이게 바로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GDP의 차이만큼, 이게 바로 물가 수준의 차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과거 물가가 많이 오른다. 물가가 많이 오를 땐 당연히 뭐예요? 명목 GDP가 더 큰 거죠.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큰 겁니다. 여기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과거에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바로 명목 GDP고 아래에 있는 게 실질 GDP래야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가가 매년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를 갖다 반영한 게 명목 GDP 아니에요. 당연히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또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 갖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를 비교하는 경우 있죠. 과거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기준연도가 바뀌면 그 기준연도에 맞춰가지고 뭐요? 과거의 데이터도 다 거기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요. 과거의 데이터에 맞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그해 매년 그해 걸 계산한 게 아니라 뭐요? 지금 기준연도를 갖다가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뭐요? 2016년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한 거예요. 2016년 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GDP를 갖다가 뭐요?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실질 GDP가 더 크게 나오겠죠. 여기처럼. 그렇죠? 자, 기준연도에 맞게 데이터를 갖다 정리한 겁니다. 매년 그해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2010년이 기준연도예요. 그러니까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거니까 2010년도에는 어때요? 2010년도에는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다는 거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해놓은 겁니다. 물론 현재 시점은 2016년이에요. 2016년이지만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GDP를 갖다가 다시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010년에는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도 주의하셔야 돼요. 기준연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거는 2016년이지만 뭐예요? 기준연도 과거의 것으로다가 정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목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프를 갖다 볼 때 이거 잘못됐다 싶었는데 지금 이게 나왔네요. 기준연도를 갖다가 2010년으로 해가지고 기준연도를 정해가지고 그 이전의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2010년 기준연도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고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그만큼 실질 GDP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더 컸다는 거. 과거에는. 지금 기준에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이 명목보다 크다. 그렇지만 기준연도에는 실질과 명목이 같다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GDP 개념을 갖다 봤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개념은 봤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GDP에 포함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뭐냐. 또 GDP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하셨던 경제학 책에 좀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경제학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고려해가지고 그 GDP 개념 좀 더 자세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엔 또 한 가지 이건 국민 총소득입니다.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 해가지고 GNI. 국민 총소득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일정 기간이에요, 이것도.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소득이니까 국민이 얻은 거 아니에요.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뒤에 나왔네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입니다.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방 경제, 지금 글로벌 경제 아니에요. 글로벌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개방 경제에서는 GNI에 결손이 발생합니다. 개방 경제에서는 GNI에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 GNI하고 실질 GDP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괴리라는 말,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괴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질 GNI하고
실질 GDP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폐쇄 경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과 교역이 없는 폐쇄 경제라면 자, 실질 GDP하고 실질 GNI가 똑같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외국과 교류가 없는 폐쇄 경제라면 실질 GDP하고 실질 GNI는 크기가 같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개방 경제에 맞게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개방 경제에 맞게 정리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관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말 속에는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됩니다. 제가 책을 써가지고 수험서 같은 걸 이제 여러 개 써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이 좀 나오네요. 이 관계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 잘 나와요. 또 공기업, 금융공기업 이런 채용 시험에 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졸업한 다음에 다 취업할 거 아니에요. 제일 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 가고 싶죠.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보려면 이거 다 나옵니다. 제가 내도 잘 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 GNI하고 실질 GDP를 갖다가 같게 만들려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자, GNI에 결손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결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GDP에다가 실질 대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에요. 실질 대외. 여기서 대외라는 말은 뭐예요? 대외라는 말은 외국에 대해서라는 얘기죠. 외국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 대외 순수취. 자, 수치라는 게 뭐예요? 수치는 받아들인 거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노동자가 외국에 가서 일한 다음에 벌어들이는 돈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건 수치입니다. 수치. 반면에 자, 국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번 돈은 자기 나라 송금한단 말이에요. 나가는 돈이죠. 그래서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의 차이를 계산하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순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GDP에다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GDP입니다. 거기에다가 뭐요? 자,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의 차이. 그 들어온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수치예요.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합니다. 자, 실질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고 거기다가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항상 교역 조건의 변화가 있어요. 가지고 교역 조건의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 손익이 있는데 이걸 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질 GNI는 실질 GDP 더하기 실질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 더하기 교역 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 손익이다. 이 관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실질 GNI하고 실질 GDP의 이 관계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순수치라고 했는데 수치라는 말은 이제 순수치니까 뭐예요? 수치 빼기 지급이에요. 지급은 뭐예요? 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가지고 가지고 나간 돈 이거 지급한 거나 맞아. 우리 경제에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급한 거죠. 반면에 외국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가 벌어서 가져온 돈 수치입니다. 가지고 수치에서 지급을 빼야만 순수치가 되는 거죠. 순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교육 조건의 변화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육 조건의 변화. 근데 자, 외국과 거래가 활발한 개방 경제예요.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이 변화합니다. 자,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교육 조건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교육 조건은 뭐죠? 영어로 terms of trade라고 합니다. 교육 조건. terms of trade 해가지고 약자로 쓸 때는 T/T라고 써요. terms of trade예요. T/T. 교육 조건. 이거는 뭐냐면 자, 수출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수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수.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교환할 때는 가격을 중심으로 교환하는 거니까 가격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 경제에서는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이게 즉 교육 조건의 변화입니다. 교육 조건의 변화. 가지고 교육 조건의 변화 때문에 실질 소득의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가격은 하락했는데 수입 가격은 상승했다. 교육 조건은 악화된 거죠. 수입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수입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럴 때 교육 조건은 악화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실질 GNI하고 실질 GDP를 갖다가 이제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역시 기준연도를 2000년도로 해갖고, 왜냐면 이제 실질 개념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실질 개념이니까 명목 개념과 대비하려면 기준연도를 정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2010년 기준연도예요.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자, 실질 GNI가 실질 GDP보다 컸다. 왜냐면 이제 이걸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정리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외에는 이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자,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한 것입니다.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예전에 GDP하고 GNI를 2010년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자, 실질 GDP가 실질 GNI보다 여기서 더 커지게 됐죠. 오른쪽에서는.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가지고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실질 GDP가 실질 GNI보다 훨씬 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의 교육 조건 악화에 따른 교육 조건이 악화됐어요. 에 따른 무역 손실 그리고 대외 순수치 요소득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 뒷부분이에요. 요 뒷부분 상황. 요 뒷부분 상황에서 예전에 이 차이가 컸잖아요. 실질 GNI가 훨씬 더 컸죠. 컸는데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이런 상황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 조건이 악화돼 가지고 무역 손실이 발생했고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감소해가지고 GNI가 GDP가 GNI보다 더 커지게 된 것이다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민소득과 관련된 통계는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이제 국가경제의 자금순환입니다. 원래 실물 흐름이 이어지면 반대 방향으로 자금 흐름이 있는 것은 아시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계와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주체가 있고 여기 정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 있어요? 해외가 있죠. 해외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국외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2016년 판이기 때문에 거기다 해외라고 나와요. 2018년부터 용어를 바꾼 거예요. 가지고 지금은 국외라고 쓰지만 여전히 근데 의미는 아시죠? 그래가지고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네 가지 주체가 다 붙어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가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라고 하는 네 가지 주체가 있고 이걸 다 자금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 그래서 자금은 항상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의 흑자 부분, 저축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계 아닙니까? 가계는 소득 중에 일부를 꼭 저축하잖아요. 흑자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자금의 흑자 부분. 자금의 흑자 부분은 가계고 이걸 빌려다가 투자하는 데는 어디예요? 기업이죠. 적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적자 부분은 기업이고 가계가 흑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흑자 부분으로부터 적자 부분으로 자금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면 정부는 또 뭐예요? 차입과 저축을 통해 연결되죠. 정부 저축이 있고 또 정부가 돈이 모자라면 금융시장에서 차입하기도 하죠. 또 마찬가지로 외국이 있게 되면 외국에 대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오기도 합니다. 해외 차입과 대출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주체들 간의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금융이라는 말, 원래 금융이라는 말은 뭐냐? 자금을 융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금의 융통. 금융이라는 말의 약자가 바로 자금의 융통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의 순환을 얘기하는 건데 용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자금의 융통.
자, 실물 부문이 제대로 돌아가야죠. 실물 부문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금융거래라는 게 이게 일종의 윤활유예요. 윤활유. 기계가 마찰없이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적정하게 딱 알맞게 윤활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융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금의 흐름 나와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 해가지고 흑자 주체로부터 남아도는 흑자 주체 가계예요. 적자 주체 기업 방향으로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또 구분해야 돼요. 자금의 흐름을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금의 흐름을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금의 흐름을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적 유통이라고 할 땐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생산활동. 그래서 실물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순환이 바로 산업적 유통이다. 반면에 금융적 유통은 뭘까요? 글자 그대로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 나타나는 자금 순환이 바로 금융적 유통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두 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융제도라는 말이 나와요. 금융제도. 금융제도는 뭐냐?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과 금융자산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금융제도예요. 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 및 금융자산을 다 포함하는 개념. 금융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금융시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금융시장을 크게 둘로 구분해요.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직접, 간접 둘로 구분해요. 자, 직접 금융시장은 뭐냐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자금 거래를 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가지고 자금 거래하는 게 바로 직접 금융시장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어딜까요? 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그런 걸 누가? 자금의 공급자가 매입하는 겁니다. 주식을.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직접 금융시장이다. 반면에 간접 금융시장은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해가지고 매개 역할을 했답니다. 금융중개기관. 그래서 금융중개기관이 가운데 개입해가지고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중개기관.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간접 금융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도 구분하셔야죠. 위에서 구분한 것처럼. 자, 직접 금융의 경우에는 금융 중개 기관이 없이 곧바로 뭐예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의 경우에는 자금 수요자가 자기 명의로 발행한 증권, 자금 수요자가 자기 명의로 발행한 증권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가 발행하는 거죠. 회사 명의로.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 회사채도 마찬가지로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가 발행하는 거죠. 자기 명의로 발행한 증권인데 자기 명의로 발행한 증권이 그 명의가 바뀌질 않아요. 증권의 명의가 바뀌지 않고 자금 공급자에게 곧바로 교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반면에 간접금융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자금의 명의가 바뀌어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했잖아요. 은행에 예금하면 뭘 내줘요? 예금증서 내주죠. 예금증서는 누구 명의로 내줘요? 은행 명의로 내주잖아요. 내가 예금한 돈을 빌려다 쓴 사람 명의로다가 예금증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일단 은행 명의로 예금증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또 은행이 빌려줬다. 빌려줄 때는 누구 명의로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 명의로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 명의로. 그래서 결국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명의가 안 바뀌고 명의가 바뀌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직접 금융이고 명의가 바뀐다 그러면 간접 금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림 그려놨는데 이것도 그 한국의 금융시장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12년 판 거 해놨는데 뭐 지금 똑같습니다.
자,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가계와 기업이 있다. 그래서 자금의 공급 부문에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일로도 다 가고 일도 가고. 반면에 자금의 수요 부분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하려니까. 이럴 때 간접 금융시장으로부터 빌리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과 가장 기본적인 자금 흐름을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자, 이제 금융시장의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게 있는데 약간 좀 뿌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2016년에 나온 그 책에서 다시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똑같이 2016년 거예요. 자, 금융시장 크게 뭐예요? 직접, 간접 구분합니다. 자, 직접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금융시장이에요. 자금의 명의가 바뀌지 않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도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구분해요. 크게 네 가지로. 가지고 단기금융시장에 해당하는 게 최단기금융시장이 있죠. 뭐요? 콜시장이 있습니다. 콜시장, 환매조건부 매매시장, 그렇다 이제 환매조건부 매매시장 해가지고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매매시장이라고 그래요.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이 있습니다. 실이 알죠? 정기예금 증서인데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 증서인데 양도할 수 있다. 직접 금융시장이고 단기금융시장입니다. 기업보험 시장이 있습니다. 기업보험 뭐죠? CP 얘기하는 거죠. 커머셜 페이퍼 시장이 있고, 자, 전자 단기 사채 시장이 있고,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예요.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이죠. 근데 이제 채권에도 새로 나온 채권이죠. 통화안정증권시장하고 자산유동화증권 ABS입니다. Asset Backed Security 해가지고 ABS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이 있고 파생금융상품 시장 해가지고 주식 관련, 자, 진짜 엄청 복잡하죠. 주식 관련, 금리 관련, 통화 관련, 신용 파생상품 시장이 있고 파생 결합증권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할 때는 예대시장과 은행이에요. 은행, 예대시장, 집합투자시장, 펀드 시장이 있죠. 펀드, 뮤추얼 펀드 이런 시장들. 자, 신탁업도 여기 포함되고 보험시장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금융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금융시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슬라이드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이 뭐라 그래요? 자금시장이라고 합니다. 단기니까 뭐예요? 만기가 1년 이내죠. 단기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통상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 거래가 되는 시장입니다. 좀 전에 표에서 봤지만 콜시장부터 대표적이죠. 콜시장. 콜시장에다가 CD시장, 자,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CP시장, 기업보험 시장이 있죠. 등등. 다 단기금융시장.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시장인데 이게 증권시장이죠. 장기자금 조달 수단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이죠.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이 되는 게 주식입니다. 또 장기니까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에요. 1년 이상의 채권이 거래가 되는 시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와 함께 ABS 시장,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입니다. ABS라고 하는 약자 쓰죠. 그 다음에 통화안정증권 시장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아주 복잡한 거죠. 그래서 미래 수익이 통화, 채권, 주식 등의 기초금융자산의 미래 수익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융계약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선물 또는 선도, 옵션, 수합. 여러분들은 엄청 많이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도로 아예 그냥 파생금융상품론 해가지고 한 과목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재무관리에서도 자세히 나오고 하니까 이제 경제학에서는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1주차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뒤에 이제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2주차 1교시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